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딱 맞는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30대 남성분입니다.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의 두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이름만 대면 아주 잘 아실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기는 아직 없고요. 아기가 없는 게 차라리 지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에 있거든요. 이런 사연 채널에는 보통 아내들이 사연을 보내 시댁 욕도 하고 동서들 흉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남자인데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는 어머니와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 어머니가 어디서 아셨는지 방에서 이 채널 유튜브를 밤마다 틀어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아침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아,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제 이야기를 글로 써보내게 되었냐면요. 사실 제 스토리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연에 빠지다에 편지를 보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이고 컴퓨터에 글을 썼다 지웠다 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한때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내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의 이면을 알고 너무 무섭고 화가 나서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왜 벌써 이혼을 하려 하는지 여러분들도 의아하시겠죠. 저도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어난 일 때문에 더 이상 아내의 얼굴도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내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과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만나서 사귀게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연애 때와 결혼 후에 그 사람은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연애할 때 너무 잘해주던 남자가 결혼 후에 이기적으로 못되게 돌변한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연애 때는 나만 바라보며 천사 같던 아내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태도 변화가 저한테만 그런 거라면 어떻게든 참고 아내를 달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막대하고 못되게 군 상대가 다름 아닌 제 홀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난 슬프고 황당한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 출신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부자도 아니고 주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대에 천상 과부가 되셔서 어린 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정말 죽음을 힘을 다해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아버지는 기억에 없지만 앨범을 보면 사진마다 항상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느 때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경찰관이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력계 형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범인을 잡겠다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범인과 몸싸움을 하다 칼에 찔려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서너 살 됐을 때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시면서 어린 저를 키우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저는 자주 전학을 다녔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꼼짝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 친구였으니 전학 간 곳에서 저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좀 어두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어머니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사를 안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반찬을 만드는 솜씨가 좋으셔서 단골들을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입소문도 나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손님들이 반찬 가게를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번 돈으로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현역으로 연대에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에게 수고했다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연대에 합격하자 제가 다녔던 학원에도 저의 이름이 걸리고 대치동 내에서도 어머니의 반찬 가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개천에서 용난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한 것 치곤 머리가 나쁘지 않았는지 연대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이야 재수를 한다고 해도 형편이 넉넉한 집들이 대부분이니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대학을 합격했어도 등록금도 제대로 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재수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죽어라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에 들어오자 친구들은 당구장이다, PC방이다, 수능에서 해방단 신입생의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빚을 내서 제 등록금을 주고 계신데 용돈까지 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앞에서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 당구장 알바를 전전하면서 등록금 외에 제 용돈이나 책값 등을 충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는 겨우 잠만 자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제가 명문대에 다니니까 중고등학생의 과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알바들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고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게 꿀알바인 줄 알았죠. 그런데 중학생 남자아이들은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들은 정말 내노라 하는 부잣집 자식들이라 제가 훈육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애들을 훈육한답시고 잔소리를 했다간 그 애들이 부모님께 제가 못 가르친다고 선생을 바꿔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돈만 많은 집안에서 인성은 삐뚤어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저는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과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최전방 철원의 수송병이었어요. 수송병은 운전을 잘해야 하는 거라 다들 운전면허를 따고 군대를 가죠. 그런데 전 버스 운전면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종 보통을 땄지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영 할 일이 없으면 혹시 버스 운전도 할 수 있으니 대형 면허를 따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버스 면허를 땄었습니다. 그 덕에 군대 생활이 조금은 편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군대 생활 중에 저는 정말 악마 같은 선임에게 걸려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인간은 흔히 말하는 강약 약강의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겐 꼼짝도 못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후임병들에겐 정말 못되게 갈구는 그런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 인간이 상병일 때 저는 일병이었는데 일병 때가 가장 치이기 쉬운 때잖아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데 밤에 그놈이 따로 불러와 저와 고문관 이병 하나를 그렇게 올차려를 시키는 겁니다. 잠도 안 재우고요. 그놈이 전역을 할 때까지 우리 내무반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툭하면 선임 하사 몰래 집합시키는데 사회 같으면 정말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지가 기분 좋을 때는 후임들 과자도 사주고 조금 풀어주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 뻗치라고 하질 않나 안 보이는 대로 끌고 가서 때리기도 했어요. 우리 내무반에서 그놈의 별명이 미친 개였으니 뭐 말 다 했죠. 정말 그 새끼가 전역하면 몰래 찾아가서 복수하고 온다고 밤마다 이를 악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군대에서 나가고 나면 얼굴도 볼 필요 없는 사이이니 참았죠. 그때는 또 참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고를 쳐봤자 감방 가는 건 저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것이 별 개 같은 꼴을 다 보고 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병장 달고 나서부터 제 후임병들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집합도 안 시키고 군대 생활 완전히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별명이 예수님이니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니 이러면서 후임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필기정, 제가 말하는 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웬만하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어울려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무서운 면을 보고 난 후부터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제 아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저는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제가 복학한 그 학기에 영문과에 들어온 신입생 중 한 명이었던 그 애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항상 제 눈엔 후광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애를 따라 같은 교양 수업도 듣고 어떻게든 그 애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 애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 애를 스토킹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사랑 때문에 수업도 뒷전이었고 눈에 그 애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도록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느 초여름에 저는 용기를 쥐어짜내 그 애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같은 과 3학년 이민호라고 하는데 혹시 남자친구 없으면 우리 사귀어보지 않을래? 선배, 정말 죄송한데요. 선배 같은 사람은 제 이상형이 아니라서요. 그 여자 후배는 그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이 제 앞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6개월간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은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지만 너무 얄짤없이 거절을 당해서인지 더 이상 들이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매일 그 여자애를 피해 다녔어요. 너무 쪽팔리고 괴로워서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미팅에 나가보기도 했었지만 대학 내에서는 더 이상 제 맘에 드는 인연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취업이나 잘 되길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잠도 줄여가면서 취업 준비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컴퓨터와 영어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행히 취업 준비 중에 4학년 2학기에 취업이 되었어요. 외국계 회사였고 제가 동경하던 곳이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복지도 좋고 잘만 하면 미국 연수도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제가 그 회사에 취업했다고 말씀드리니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이 애미는 잘 모르지만 거기 그래 그 텔레비전이나 나오는 그 인터넷 회사 맞지? 거기에 한 번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 잘했어. 수고했다. 이 엄마는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회사 들어가면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반찬 가게 안 해도 먹고 살게 해드릴게요. 그것만이 제 꿈이에요. 아니다. 이까짓 거 하나도 안 힘들어. 난 너만 잘 되면 다 괜찮아. 이 애미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나중에 너 장가 갈 때 써라. 알았지? 취업에 성공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초밥집에 가 처음으로 밥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감격하셨는지 살다 보니 아들 덕에 이런 호강을 한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옛날엔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했던 일이 부모님의 내복을 사드리는 것이었다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 어머니가 저에게 차려주셨던 셀 수 없는 밥상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하루 저녁쯤은 저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치동에서 효자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에게 제가 첫 월급으로 초밥을 사드렸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단골 손님들은 저희 엄마에게 부럽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머, 민호는 정말 효심이 깊다.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아, 정말 우리 딸이랑 비교되네. 우리 딸은 처들급 타서 지 남자친구 반지나 사주던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취업 못해가지고 집에서 백수 노릇하고 있는데. 난 진짜 요즘 같아선 민호 엄마가 제일 부러워. 이렇게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서인지 유독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다른 아들들 같으면 사춘기에 엄마한테 반항도 하고 성인이 되면 엄마와 대면대면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를 의지했고 어릴 때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어머니가 저를 든든해 하시고 저에게 많이 의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란 티가 난다는 소리를 끔찍이도 듣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어머니 사이는 누가 봐도 좀 각별하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어쩌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홍대 거리를 걷고 있으면 엄마가 아닌 큰 누나쯤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일을 돕다 보니 칼질도 저절로 잘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가게에서 간단하게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멸치나 나물 볶는 것들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눈에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런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질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아시다시피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의 팀원이었습니다. 저와 3살 차이인 아내는 26살 신입사원이었는데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고 물으신다면 아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저희 과 과장님이 아내를 한번 혼내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이런 데 지원도 하지 말았어야지. 어쩌자고 자넨 내 얼굴에 먹칠을 했냐고, 어? 그 바이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회사에 10년 이상 광고 대주는 회사의 대표였다고. 그런 사람 전화를 그딴 식으로 받아? 과장님, 제가 잘못 대응한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과 제가 여자인 건 아무 상관없는데 첫 마디부터 여자가 어쩌고 하신 건 과장님도 사과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이거 사내 감사팀에 문제 제기할 겁니다. 뭐야? 아니 새파랗게 어린 기집애가 뭐? 과장한테 지금 대드는 건가 자네? 그 과장님은 그때 이런 외국계 회사에 맞지 않게 뼛속까지 꼰대기질을 드러냈고 그 행동에 아내는 분노가 폭발해 사내 홈페이지 대나무 숲에 익명으로 그 과장의 만행을 고발해버린 것이었어요. 익명으로 제보하기는 했지만 정황상 그건 누가 봐도 아내였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는 여사원들의 여왕으로 등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들 과장님이 너무했다는 둥, 신입사원인데도 용기가 있다는 둥 하며 아내를 치켜세워 주었죠. 그 사건 이후로 아내의 별명은 페미니스트가 되었어요. 그 별명은 몇몇 남자 사원들이 자기들끼리 아내의 흉을 보면서 붙인 것이지만요. 그 정도로 저희 아내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아주 자로잰 듯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엔 아내의 그런 용사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외로 철벽을 치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빼빼 마른 아내에게 고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없어 튕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반해버리면 저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아내의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었으니까요. 물론 그건 아내의 일부분만 보고 제가 멋대로 판단해버린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아내를 항상 눈여겨보며 넌지시 잘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야근을 하고 있으면 마시는 커피를 준다든지 회의 시간에 PPT 자료도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마치 사수처럼 신입사원이었던 아내에게 도움을 주며 제 매력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개월간 눈에 띄게 아내에게 접근한 결과 아내는 저에게 고백을 받아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던 아내를 도와주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다고 하더군요. 이민호 씨가 저에게 도움이 되어준 정성을 봐서 사귀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남자가 먼저 고백해온 건 처음이라 그때는 당황해서 철벽을 쳤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저한테 넘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걸요.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존댓말 하지 말자. 그리고 사내 연애는 여러모로 피곤하니까 회사 내에서는 우리 사귀는 건 비밀로 할까? 그러자 아내는 제 제안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어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수줍어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바뀌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드센 사람보다는 낫겠지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갭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남들에게는 강한 사람이 저에게는 약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는 점이 좋았어요. 저는 점점 아내에게 푹 빠져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위해 서울 시내에서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한강이나 서울 근교의 공원, 맛있는 빵이 많은 카페 등등 저는 아내에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웃어주고 제 말에 공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본성을 전혀 모른 채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아마 아내가 제게 내숭을 떨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2년간 사내 커플로 비밀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사내에 사귀는 것을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공인 커플이 되어 빨리 결혼하라는 회사 동료들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사내에서 결혼 아니면 그 끝은 이별이고 저는 아내와 죽어도 이별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반지를 주던 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지금 와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정말 정석적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반지를 약지에 끼고 나타난 아내는 우리 팀 내에서 갑자기 여사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좀 봐, 주희씨.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남친한테 받아봤어? 다이아 반지 주면서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내 로망이었는데 난 이제 정말 죽어도 좋아. 어머, 희영씨 부럽다, 정말. 그래서 언제 결혼하는 거야? 상견례는 했어? 상견례 다음 달에 잡았어. 우리 민호 씨랑 결혼하는 거 나 아직도 떨리고 설레서 안 믿겨. 어떡해? 상견례도 별탈 없이 지나가고 저와 아내는 주말마다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대부분의 커플들이 결혼이 깨질 만큼 싸운다고 한다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혼수가 뭐가 좋은지도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기에 대부분의 선택은 아내에게 맡겼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아는 척하고 예비 신부와 하나둘씩 대립하다 보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가전 가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되자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혼집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기로 한 후 아내는 저와 엄마가 살던 빌라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는 티나게 그 집이 좁다는 둥, 살기 불편할 것 같다는 둥 불평을 해댔어요. 그것도 웃는 얼굴로 그런 말을 하니 제가 싫은 소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희영아, 처음엔 그냥 우리 집에 자기만 짐 싸가지고 들어와도 된다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자는 거야? 우리 엄마 반찬 가게 근처에 살아야 돼서 이사는 못 가. 그래도 어머니 방 하나 우리 안방 외에 옷방이나 다른 공간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면 안 돼? 아내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을 하니 저는 그 말에 또 혹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어겼어요. 사실 어머니는 아내의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애라도 생기기 전에는 절대 이사를 갈 수 없다고 알 수 없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머니, 희영이가 이 집이 좁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희영이가 불편하면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 이사 가요. 네?
희영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줘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에 제가 희영이랑 어머니 잘 모실게요. 글쎄, 이 애미가 보기엔 아들이 그 애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니? 엄마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초장에 마누라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며느리한테 이사는 안 간다고 강력하게 말 좀 해줘. 엄마는 이 집에서 이사 가기 싫다. 반찬 가게랑 거리도 딱이고 살다 보니 이 집에 정들어서 못 떠나겠어. 그때부터 어머니와 아내는 일종의 기싸움을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지만 말이죠. 집안에서 제가 좀 눈치가 없는 편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시어머니를 달거워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전혀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대치동을 떠나 저희와 함께 강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10년을 잘 살고 있던 동네인 대치동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집을 얻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강북을 고르게 되었죠. 어머니는 10년이 넘게 둥지를 틀고 살았던 대치동을 떠나는 것을 서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싱글벙글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도 저와 아내는 의견이 달랐지만 제가 아내의 의견에 그냥 따랐습니다. 저는 휴양이 좋아서 동남아를 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유럽 여행이 로망이었다고 했거든요. 저는 걷고 유적을 보고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보다 바다에서 스노우콜링도 하고 럭셔리 호텔에서 조식도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꺼내자 희영이는 또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전 고집을 부린다면 동남아도 나쁘지는 않지만 나 대학 때부터 유럽 일주가 꿈이었는데 이번에도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앞으로 가기 힘든 유럽 가는 게 낫잖아. 동남아는 애들 낳고 아이들이랑 가도 되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설득이 안 될 재주가 없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아내에게 졌습니다. 신혼여행도 뭔가 여행 취향이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완벽히 아내만 즐긴 신혼여행을 저는 갔다 와서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아내는 저와 우리 어머니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온 것 같습니다. 생각하니 또 열이 받네요. 그 웃는 얼굴 뒤에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내가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튼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갓집에 처음 갔을 때 장모님은 진지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 본인 딸이지만 희영이가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다고요. 처음 장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그냥 저를 놀리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희영이가 평소에는 얌전하고 착한데 말이야. 가끔 참을성이 좀 없어서 큰일일세. 어떤 한계점을 넘잖아? 그럼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좀 폭력적이 된다네. 그러니 자네도 우리 희영이 비비 잘 맞추고 살아야 할 거야. 난 걔가 고등학교 때 그 애랑 한 번 싸운 적이 있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에이, 장모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휘영이 사귀면서 저한테 한 번도 대든 적 없고 너무 착했어요. 괜히 저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사람아, 난 정말 자네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헛소리를 하겠어? 그 애 아빠도 걔가 한 번 성질 부리면 못 말려.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정의감 넘치는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도저히 감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살면서 얼마나 부딪힐 일이 많겠어요. 저도 무난한 성격이고 저희 어머니도 함부로 시어머니 노릇을 할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경고를 무시했었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되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첫 1년간 별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 혼수 가전까지 모든 것이 아내의 의도대로 흘러갔으니 평화로웠을 테죠. 만약 혹시 저나 우리 어머니가 아내에게 반기를 든다거나 불만을 토했다면
아내는 더 일찍 본색을 드러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내는 결혼한 후에 교묘하게 모든 행사나 일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맞는 첫 어머니 환갑생신을 좀 성대하게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뷔페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오빠, 어머님 말이야. 꼭 환갑을 맞았다고 잔치를 해야 할까? 요즘은 환갑보다는 칠순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동네 친구분들이랑 여행이나 다녀오시라고 권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 엄마가 친구가 별로 없으셔. 그리고 엄마는 매일 반찬 가게 나가시느라 만난 음식 한 번 못 드시는데 여행이야 내년 생신 때 보내드려도 되지만 음식 맛있는 뷔페에서 엄마 모시고 식사 한번 해야지. 아내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삐져서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 후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어머니 생신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엄마 쪽 친척들도 모이고 아버지 형제분들도 오셨습니다. 제 결혼식 이후 1년 반 만에 가족들이 모이니 무척 시끌벅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셨고요. 역시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저였어요. 우리 효자 아들, 내 너마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네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신 게 한이 되는구나. 아휴,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고정하세요. 울지 마시고요. 아버지 대신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잖아요. 엄마, 오래오래 저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자 아내의 얼굴이 조금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내내 아내의 얼굴을 볼 새가 없어 몰랐었어요. 아내는 제가 너무 어머니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환갑잔치의 주인공은 제 아내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셨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신경 쓰고 비위 맞추는 것도 아들이 할 일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 회사 동료들 중에 유부남들은 하나같이 제가 너무 눈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아내를 보았고 제가 어머니에게만 신경을 많이 쓴다면 아내가 당연히 질투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에게 콩깍지가 씌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선배님, 제 아내가 얼마나 조용하고 얌전한 애인지 몰라요. 신입사원일 때 그 과장님한테 대들었던 건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었잖아요. 저라도 그런 상황에선 화냈을걸요? 아니야, 민호 씨가 몰라서 그래. 난 일적으로 희영 씨랑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 그럴 때 희영 씨 본성이 나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야. 그래, 모르는 게 낫지. 그 선배의 말대로 세상에는 몰랐으면 더 좋을 일들도 너무 많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는 제 어머니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없는 날만 교묘하게 말이죠. 제가 부서를 영업부로 옮긴 후부터 저는 미국에 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임신 준비를 한다고 휴직원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 상황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출장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희영이가 산부인과 갔다 오는 날은 좀 예민해 있거나 힘들어하니까 웬만하면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저 다음 주 월요일에 오니까 한 일주일 동안 두 사람만 계시게 생겼네요. 우리 아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저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라며 웃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날따라 어머니의 웃음이 괜히 억지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바이어들을 만나고 일을 했지만 호텔방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는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 그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욕은 밤이지만 한국은 낮이니까요.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 계시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꽤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괜히 조바심이 나서 이번엔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슬슬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십 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마지못해 받았다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당신 무슨 일이에요? 나 물걸레 청소하느라 바쁜데. 어, 어머니께 무슨 일 있어? 아까까지 수십 통을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말이야. 반찬 가게 쉬시나? 아, 당신 내가 아니라 어머니 행방 알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됐어요. 어머니는 내가 통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내는 무뚝뚝하게 저에게 쏘아대더니 내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뚝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껏 못되고 퉁명스럽던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 아내는 아니잖아요. 평소에 착하디 착한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받을 때까지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다 일어났는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울먹거리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우신 거예요?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몸이 으슬으슬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거야. 넌 밥 잘 먹고 미국에서 잘 보내고 있지? 네, 저야 뭐 잘 있죠. 근데 우리 희영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며느리도 집에 잘 있지.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반찬 가게를 쉬었다. 그리고 나 약 먹고 계속 잘 것 같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감기 같은 걸로 반찬 가게를 문 닫고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반찬 가게를 닫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던 분이 갑자기 감기가 걸렸다고 하는 것도 좀 수상했고 떨리는 목소리도 수상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제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상상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어머니께 함부로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여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정을 앞당겨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했으면 하고 격하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일주일 일정이었던 출장을 하루 저녁 앞당겨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아내에게는 일정이 변경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요.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이 목요일쯤이었는데 토요일까지였던 일정을 앞당겨 금요일 오후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가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비행기로 오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발 제 예상이 전혀 틀렸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화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느라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귀에 들리는 그 아내의 고함 소리의 내용은 제게는 더 끔찍했습니다. 어머니, 청소해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누워만 있어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얼른 일어나란 말이에요. 이 먼지 좀 봐. 어머니, 왜 이렇게 게으르세요? 예, 희영아. 시애미가 너무 힘이 들어. 나 정말 아프단 말이야. 청소는 네가 좀 해줘라, 응?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뒤이어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아내가 억지로 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더니 따귀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어머니 꾀명 부리시는 거 제가 하루 이틀 봐요? 얼른 일어나서 방 정리하라고요. 아유, 냄새나. 어머니 방에서 노인네 냄새 나잖아요. 얼른 방 치우라고요.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해서 며느리에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저는 눈이 확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어머니와 아내를 떼어놓은 후 어머니를 품에 감싸 안고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오빠, 내일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집에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하라고. 왜 어머니 뺨을 때려? 당신이 뭔데? 당신 설마 나 없을 때 우리 엄마 학대한 거야?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냐고! 저는 정신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두고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지 벌겋게 부은 뺨을 붙들고 어이가 없어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군요. 그러다 아내는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때려?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니? 그래, 어머니 방 청소 좀 하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 당신 너무 무섭다. 이런 사람이었어? 왜 우리 어머니 뺨을 때렸는지부터 말해봐. 나 없을 때 당신 이따위로 어머니께 함부로 대했니? 예, 민호야, 그만해라. 며느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애미가 잘못했다. 제발 나 때문에 싸우지 말어. 어? 어머니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저와 아내의 싸움을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씩씩거리느라 어머니가 말리는 것 따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멱살을 붙잡고 아내는 제 얼굴을 밀어내다 손톱으로 제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저와 아내가 뒤엉켜 싸우는 중간에 들어와 힘겹게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울면서 저희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만들 두지 못하겠니? 예, 민호야, 네가 좀 참아.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너도 걔를 때리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돼. 그리고 며느라가야, 내가 오늘은 정말 아프니까 청소 좀 안 해도 용서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잖냐. 그런데 어떻게 내 뺨을 다릴 수가 있어? 정말 평소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들한테 다 이야기해볼까? 응? 어머니의 일갈에 아내와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정말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무릎 꿇리고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이 애미가 뒷방 늙은이라고 얕보고 있는 거니? 나 아직 그럴 나이 아니란 거 너희들도 더 잘 알잖아. 이제 60대 초반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며느라기,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뺨 때린 건 제가 사과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요즘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하라면 뭐든 다 하는 하녀도 아니고요. 뭐? 엄마한테 당신 그럼 집안일 다 시켰어? 그동안 당신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했던 거 아니야? 휴직료 내고 쉬고 있었으면 반찬 가게 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대신해서 그런 일들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자기 말만 하느라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두통 때문에 들어가야겠다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어요. 아내는 저를 한참 노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어요. 저는 분한 마음에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제까지 아내가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절로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은 한결같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날부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어머니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아내 몰래 집안에 CCTV도 달았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가차없이 아내를 몰아붙여서 이혼까지 가리라고 결심했어요. 그만큼 저는 어머니께 함부로 대한 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대하는지 더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제가 CCTV를 설치한 것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내는 제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반찬 가게를 닫고 집에 들어오신 어머니를 정말 하녀처럼 부려먹더라고요. 눈짓이나 손짓 하나로 어머니를 조종하려 들며 아내는 어머니께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치 가정부 아줌마처럼 아내가 닦으라는 곳 다 닦고 검사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는 저는 새삼스레 분통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영상들을 빠짐없이 모아 경찰서에 노인 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아내의 부모님에게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장인 장모님께 단판을 지으러 갔어요. 아내는 알지 못하게 혼자서요. 장모님, 저 이제 희영이랑 못 살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희영이에게 학대당한 증거 영상 보셨죠?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혼 소송하겠습니다. 이서방, 제발 부탁이야. 내가 그 애 불러서 딴 마음 못 먹게 단단히 혼을 내도 안 될까? 제발 우리 애랑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어? 됐네. 나는 이혼 찬성이야. 자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든 간에 우리 희영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짓 하는 애라고 생각 안 하네. 자네 어머니도 우리 희영이 시집살이 시킨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실망했지만 어머니께서도 희영이의 두 얼굴에 넌더리가 난다고 하시더군요. 며느라기 말이야. 그동안 네가 알면 시끄러워질까 봐 말 안 했는데 너만 없으면 돌변한다. 나는 걔가 너무 무서워 죽겠어. 언젠가 나한테 뭔 짓이라도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요. 아무래도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희영이 봐주지 말아요, 우리.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아내에게 웃는 얼굴로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했어요. 갑자기 밤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이죠. 아내는 며칠간 저와 냉랭한 바람이 불다 갑자기 제가 부드럽게 여행을 제안해오자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 아내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저는 어느 날 밤 아내와 둘만의 여행을 핑계로 동해바다를 찾아갔어요. 아내를 위해서 아주 예쁜 방을 잡았죠. 아내는 제 속도 모르고 들떠서 저에게 계속 말을 시켰어요. 제잘거리는 아내에게 적당히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동해에 도착하니 아내는 밤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며 짐을 풀자마자 바닷가의 모래사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뒤 몇 발자국 뒤에서 아내를 따라갔죠. 아내는 웃으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 그럼 저번에 있었던 일은 나 용서해 주는 거지? 나 당신 화났을까 싶어서 말도 못 붙였단 거야.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가 내가 시키는 일들을 못 들은 척하고 나를 무시하셨다니까? 나도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 분명히 힘도 있으시고 부탁 들어줄 만큼 피곤하지도 않으신데 요리조리 아프다고 집안일도 안 하시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내를 모래사장에 힘껏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저는 무서운 얼굴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용서란 말 다시는 입에 담을 줄 알아?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너 따윈 지겹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어머니는 나한테 그런 분 아니야. 네가 이제까지 어머니 학대한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이혼이야. 잘 살아라. 그리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아내를 그 밤바다 모래사장에 버려두고 집으로 혼자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아내에 대한 최대한의 복수였습니다. 조금 유치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 성질대로 아내를 때릴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할 때 제가 가해자가 되니 여러모로 불리하니까요. 이것이 저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최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 아내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아내를 정리해야 할까요? 소송은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심란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십니다. 아내가 임신 준비를 위해 맞았던 호르몬 약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장인어른은 제 아내를 꼬드겨서 그냥 이참에 이혼하라고 압력을 넣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혹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한번 이곳에 저의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5년 차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미리부터 노력을 해왔는데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저 둘 다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니 기다려보라 하셔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렇게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애기 발 차는 거 들려? 들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제 우리 애가 생기는 건가? 원래부터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제 가정을 꾸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삶을 꿈꾸고 있던 터라 그 기쁨과 환희에 젖어 어쩔 줄을 몰랐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분유 먹이는 법도 몰랐던 초보 엄마였기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는데 참 뭐든 어렵고 힘들고 초조했던 시기였어요. 남편도 옆에서 제가 독박육아 하지 않도록 연차까지 많이 써가며 도와주었는데도 애 키우는 건 정말 일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저 아이를 갖고 싶어 칭얼대듯 기도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럼에도 힘들지만 내 아이를 키우면서는 정말 내가 엄마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때때로 위안이 되기도 하였어요. 여기에는 저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육아에 지쳐 힘들어할 때마다 당신 잘하고 있어 하며 정신적인 도움을 준 남편도 있었지만 저희 형님의 도움도 컸어요. 형님은 제가 필요한 육아 지식 같은 것들을 잘 알려주셨어요. 형님, 아이가 밤에 잠을 너무 안 자는데 어떡해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자면서도 몇 번씩 다 깨.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는 게 무섭다고 하면 수면등 같은 거 사서 살짝 켜줘. 어쩔 땐 답해주는 게 귀찮을 법도 한데 형님은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늘 다정히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가끔 생일날 아니어도 좋아하시는 곶감이나 떡을 선물해드리며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그 시기 저희 집에 큰일이 터지면서 저 또한 불면증을 앓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하락세를 맞이하면서부터였어요. 남편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길래 당신 괜찮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피곤해 그런 거라고 둘러댔어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술에 떡이 된 남편이 내뱉은 말을 듣고는 상황을 알게 되었죠. 여보, 우리 집도 넘어갈지 몰라. 어떡해?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끝났다니 뭐가 말인데? 회사 말이야. 내 회사. 이래서 사업은 손대지 말았어야 했나 봐. 눈물까지 고인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머리가 텅 비어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음 날 당신 어제 말했던 거 무슨 말인지 사실대로 얘기해. 라는 제 말에 솔직한 회사 상황을 말해주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더군요. 미안해, 여보. 일단 우리 집 팔아서 남은 회사비 정리하고 이사부터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면목이 없다.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일단은 당신도 그럼 회사 잘 정리하고 있어. 나도 이사 갈지 말아보고 할 테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도움 받을게. 당시 시댁 쪽은 저희를 돌봐주실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드려야 했는데요.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곤 조용히 낮은 한숨을 푹 쉬며 제 걱정을 잔뜩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우는 소리를 하면 엄마가 며칠간 잠도 못 주무실 걸 알기에 일부러 나 괜찮아. 뭐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 일 다시 분명 재개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조금 아껴 쓰면서 살면 되지. 하며 일부러 해맑은 목소리를 내어 걱정을 덜어드렸네요. 그렇게 저희는 곧바로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사업을 정리한 후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옮겨간 반지하 방. 보증금도 월세도 최대한 싼 곳으로 왔기 때문에 오로지 가격만 보고 선택한 집이었는데 곰팡이 쓸은 벽지에 벌레 자국들을 보니 보자마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는 둘째치고 자라날 아이가 더 걱정이었죠. 거기다 집도 집이지만 당장의 생활비 그리고 아이한테 들어가야 하는 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사실상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제 핸드백이며 선물 받은 명품 지갑, 가전제품까지 다 팔았는데도 좁은 집을 보니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땐 왜 이런 시련이 도대체 나한테 떨어진 걸까 하늘을 보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지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미래에 저 또한 몇 번을 무너져 아이를 안고 울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저희의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희를 시댁으로 부르셨죠. 동서 어떻게 된 거야? 동서는 그럼 그간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네, 형님.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아휴, 어떡하면 좋아. 무엇보다 형님이 제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애 키우고 힘들게 아등바등 할 나이에 이런 일까지 터져 어떡하냐면서요. 괜찮아요, 형님. 어떻게든 사라지겠죠. 누가 제 살림살이를 걱정하면 늘 반복했던 말을 그렇게 내뱉었지만 형님은 말은 그리해도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겠냐며 제 손을 꽉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일이 될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니까요. 동서,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우리 애 아빠 회사가 바빠졌나 봐. 내가 필요하다 하네. 그래서 낮에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걱정이야. 혹시 몇 시간만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돈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그때는 솔직히 형님 제안이 좋았어요. 어린아이 키우느라 어디 일할 데도 없고 형님네 애들 봐주며 제 애 보는 거니 딱히 힘들 것도 없었는데 그런 제안이 오히려 감사했죠. 어렸을 때부터 봐온 조카들 다 성격도 순둥하니 어려울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형님네 애들을 봐주기로 한 시간은 1시부터 5시나 6시 정도까지였는데요. 처음엔 형님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유 고생했어 하며 제게 고마워하고 조금만 늦어도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시며 미안해 동서 나 때문에 집 못 갔지? 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근데 그랬던 형님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제가 모른 건지. 우선 형님의 요구사항이 늘어가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동서, 우리 하진이 하윤이 요즘 영어 공부 시작했거든. 열심히 하는 중이라 옆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좀 해주면 안 될까? 별거 없어.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만 봐주면 돼. 그리고 애들 보면서 간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만들어 놔줘. 애들이 간식 안 먹으면 공부할 때 집중 안 된다고 불평불만 하거든. 또 뭐가 있었지? 맞다. 여유되면 저녁까지 부탁할게. 너무 염치 없지만 내가 요즘 바빠서 저녁 만들 시간도 없네. 네, 알겠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영어 숙제를 검사해달라거나 아이들 간식 만드는 거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어차피 제 일이 아이를 돌보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새 아이 돌보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게 그리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마운 형님네 애들이니 제 애들이라 생각하며 일하자고 생각했죠. 근데 저녁까지 만들어 달라 하시니 거기까지 가서는 조금 저도 벅차더라고요. 형님 내외 식사하는 반찬인데 대충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몸이 너무 피곤해졌어요. 게다가 4~5시간만 봐주면 되는 거라 했던 형님이 점차 집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늦어져 갔어요. 어느 날은 1시에 형님네 집에 갔는데 9시가 되어도 형님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하필 남편의 생일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혼자 저와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 빤히 아는데 형님은 연락 안 되지, 애들도 아직 어리니 그냥 나갈 수도 없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11시나 되어서 아주버님과 함께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동서 미안해. 내가 연락하는 걸 깜빡했다. 오늘 일이 너무 바빴거든. 회식이 있었어. 핸드폰 배터리도 나갔지 뭐야?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옆에서 아니 당신 그럼 연락을 했었어야지 하고 오히려 책망하시는데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집에 있는 저 생각했으면 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도 누구 핸드폰을 빌려서든 연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남편 생일인 거 그 전전날부터 말을 해놓았거든요. 왜 이렇게 배려가 없는 건지. 그래도 저에게 계속 미안해하시는 형님 얼굴을 보니 거기에 대고 화를 내기도 그래. 알겠어요, 형님. 그래도 다음번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하며 좋게 마무리했어요. 형님도 알겠어. 다음부턴 절대 늦을 일 없을 거야. 라며 약속을 하셨고요. 하지만 늦을 일 없을 거라던 형님의 귀가 시간은 계속 늦어져만 갔습니다. 형님네 회사 일 바쁠 수 있죠. 근데 저도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하는데 형님이 늘 8시를 넘겨오시니 어느 순간부턴 제 생활이 없어지더라고요. 거기다 매번 동서 부탁 좀 할게 하면서 당일날 통보를 하시는데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한 번은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저 형님, 요즘 일이 많이 바쁘세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집에 가야 할 시간이 있어서요. 조금만 일찍 들어와 주실 순 없으세요?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셨던 형님은 제 말이 뭐가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인상을 콱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 나도 일하는 거 무지 피곤해. 근데 회사 상황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걸 어떡해? 하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서 있자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동서, 내가 동서한테 일 봐달라고 한 건 동서 위해서 한 일이야. 다른 사람 고용할 수도 있었는데 동서네가 형편이 워낙 딱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배려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할 일이야?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못마땅할 일이 아니고 제가 형님네 있어야 할 시간이 길어지자 저희 집 일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왜 이리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화나는 마음을 참고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제야 알겠다며 신경질적인 태도를 가라앉히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동서한테 화를 냈네. 동서가 이해 좀 해줘. 회사 일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예민해졌나 봐. 일단 형님의 사과를 받긴 했지만 어쩐지 그날 형님이 한 말을 잊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딱하니 배려해줬다는 말, 그 말이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물론 형님 입장에서야 정말 배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많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단돈 30만 원을 받고 일하며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 쓰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일해드리는데 오히려 형님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형님에게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씩 늘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아주버님 생일날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형님이 애들 데리고 다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오랜만에 나가 바람도 쐬고 갈비를 먹을 생각에 애들도 들떠 있었어요. 근데 당일날 형님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고 밖에 나가 괜히 걸리기라도 하면 낭패이니 집에서 먹자고요. 그럴까요, 그럼? 생각해보니 그게 낫겠네요. 남편한테도 전달할게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생일상 좀 차려줄 수 있나? 생일상을요? 동서 음식 솜씨 좋잖아. 배달 음식 말고 동서 솜씨 발휘해서 음식 만들어봐. 내가 몇 가지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보면서 참고해서 만들어. 어려워 보여도 레시피가 나와 있어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걸 다요? 30가지나 되는데요, 형님? 아유, 별로 안 돼. 하다 보면 금방 할걸? 그럼 나는 동서만 믿고 출근한다. 형님이 요리해달라고 건넨 목록은 A4 용지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중간중간 레시피랍시고 필요한 재료들이 적혀 있긴 했는데 자세하지 않아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다 찾았어야 했어요. 사실 장을 보는 것부터가 일이었죠. 애기들을 챙기며 그 많은 음식 재료들을 사고 낑낑거리며 짐을 들고 택시를 타는데 이게 무슨 고생인 건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애들은 계속 칭얼거리지 마트에서도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는데 온 기가 다 빨려 들어가더군요. 요리를 하면서도 사실상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먹을 거면 뷔페나 레스토랑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작한 것인지라 어떻게든 인터넷을 찾아가며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기계처럼 음식을 만들어내야 했죠. 그리고 한 8시쯤 되어 형님과 아주버님이 칼같이 들어오셨는데 남편도 함께 있더군요. 중간에 같이 만나왔어. 동서, 그나저나 음식 냄새 좋다. 고마워, 수고했어. 동서, 내가 따로 돈은 더 챙겨줄게. 장 본 거 영수증 있지? 그거 줘. 형님은 만들어준 음식에 흡족해 하시며 상 차리기만 도와주셨습니다. 뭐 생일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음식을 먹을 때까지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애들도 음식을 잘 먹었고 아주버님도 자기 생일인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너무 감동이라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평소 과묵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말해주시니 마음도 좀 누그러졌습니다. 근데 일은 그 이후 일어났어요. 밥을 다 먹고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는데 아이를 데리고 씻으러 간 형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뭐가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것 좀 봐, 동서. 우리 애 발목에 피멍이 들었잖아. 어머, 몰랐어요, 형님. 제가 오늘 하도 정신이 없어서. 동서.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 해도 이게 말이 돼? 애는 챙기면서 했었어야지. 무슨 일이야, 당신? 왜 그래? 형님이 난리를 피우자 아주버님부터 남편까지 모두 달려오셔선 이 광경에 끼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까 장을 보다가 잠깐 하윤이가 넘어졌었는데 그때 발목이 어디에 부딪혔나 봐요. 죄송해요, 형님. 일단 제가 연고라도 얼른 가져올게요. 됐어. 지금 이게 사과로 끝낼 일이야? 내가 이런 문제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서 이랬어? 애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줬어야지. 형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워낙 바빴던 거 아시잖아요. 기가 막혀? 변명 듣기 싫어. 동서, 엄연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럼 일하는 사람답게 할 도리는 해야지. 아님, 동서는 자기 주제를 몰라? 내가 주는 돈이 우스워. 이만 돌아가.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서방님도 애들 데리고 돌아가세요.
일하는 사람답게 할 도리, 네 주제를 알아라. 그 험악한 말들이 저를 사정없이 찌르더군요. 아니, 이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할 양의 일을 시켜놓고 잠깐 자기 애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모는데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워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과 함께 터덜터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런 말 문자로 달랑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전화드려요. 아무래도 저 몸이 아파서 애들 돌보는 건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남편도 챙겨줘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별말이 없던 형님이 정확히 2주일 후 갑자기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무슨 용건인지 몰라 받았는데 의외의 내용이었어요. 저기 동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 동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다른 분을 소개받아 써보기도 했는데 일하는 게 영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애들 맡기는 일이다 보니 솔직히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겁나더라고. 요즘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잖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다시 와서 우리 애들 좀 봐주면 안 될까? 월급도 올리고 무엇보다 동서가 애들 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일들은 부탁하지 않을게. 형님은 그런 내용들을 내려놓으며 1시간이나 저를 설득했어요. 앞으로 귀가 시간도 늦지 않게 잘 맞추겠다. 돌보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부탁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요. 무엇보다 자기가 제 감정을 상하게 한 전번 일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내가 많이 경솔했어. 그냥 잠시 내가 미쳤었다 생각하고 봐주라. 나도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속상해. 정말 미안해. 네,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은 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알았어. 사과를 듣긴 했지만 아직 지난 일에 대한 앙금이 풀린 건 아니었던지라 저는 생각해 보겠다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 말을 듣곤 뻘쭘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당신 돈 벌 때 딱히 없으면 거기서 일하는 게 어때? 형수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사과야 했지. 근데 내 마음이 안 풀렸잖아. 아직 난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당신 마음. 아니,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이번 달 생활비 못 갖다 줄 것 같아서 그래. 뭐? 생활비를 못 준다고? 설마 당신 직장 잘렸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제가 왜 그만뒀냐 물으니 남편은 상사의 부당한 처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성미가 제멋대로인 면이 있어 직장 생활을 애초에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긴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남편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버텨온 세월이 있었는데 가정을 위해 한 번만 더 참을 순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말을 제 입으로 내뱉게 되었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 몰라서 그래? 그래야만 했어? 참았어야지, 어떻게든. 야, 너는 말을 꼭 그딴 식으로. 애나 돌보는 네가 뭘 알아? 물론 남편도 여기에 지지 않았죠. 너는 애만 키우니 직장일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라며 자기가 얼마나 수모를 당해왔는지 아냐며 그런 말들을 하는데 솔직히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생활비를 못 주는 상황이 되자 저는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해야 할 말은 하고 시작했죠. 형님을 직접 만나 말했습니다. 형님, 그러면 형님도 저에게 약속해 주셔야겠어요.
일단 형님이 전에 말씀하신 저 조건들 꼭 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도 제 조카들이니 최선을 다해 돌보겠지만 혹시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땐 미리 형님께 말씀드릴 테니 사정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헥말을 굳이 붙인 이유는 전번날 갑자기 친정에 갈 일이 생겨 애들을 못 돌봐줄 것 같다 하자 온갖 기분 나쁜 척을 다 했던 형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갔어요. 형님도 제 말을 듣고 마음이 급했는지 그럼 동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와. 라고 하더군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조카들이었는데요. 조카들은 제가 안 와 보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안겨 칭얼거리더라고요. 몇 달간 봐주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정이 더 푹 들었는지 조카들의 포옹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은 언제나 약간 불안불안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언제 형님이 돌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참, 가족 간에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가불관계로도 번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들 그때 참 많이 알고 그렇게 온몸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형님은 저번 일이 있으시고 난 후엔 좀 달라지셨어요. 노력하는 티가 났달까요? 저만 챙긴 게 아니고 저희 애까지 챙겼거든요. 그런 일이 생전 없었는데 집에 들어올 때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온다거나 동서 집 가서 음식하기 귀찮을 거 아니야. 이거 서방님이랑 먹어 하며 초밥을 사오시기도 하고요. 제게 미안해서 이런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모습이 몇 달 지속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다시 예전 형님의 좋은 모습도 생각나고 잘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왜 꼭 삶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안해지고 위태로운 건지 아니면 저에게만 이러는 것인지 원래도 어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셨는데 합병증이 생겨 병원에 길게 입원해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저희 친가 쪽도 사실 여유가 없어 저보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동생이 엄마의 병원비를 대야 했는데 언니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이었는데요. 사실상 간병인비가 꽤 많이 나가 이 문제를 동생에게만 맡겨놓기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낮 시간대에는 간병인을 쓰고 제가 저녁 시간대에 엄마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녁에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엔 집에 있는 남편이 애들을 돌봐주고요. 저도 자식을 낳았지만 엄마가 되어보니 더 엄마 마음을 알아서 그런가? 막상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하고 나이 들어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엄마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캉왈캉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정신력 하나는 강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 몇 번을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만 했어요. 엄마, 얼른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말들을 내 입으로 뱉으면서도 지켜지지 않을까봐 겁이 났죠. 그런데 그 시기 갑자기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저 1시간만 일찍 올 순 없어요? 내가 집에 일이 생겨서 하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평소 엄마를 잘 돌봐주시던 아주머니라 다른 분을 고용하는 게 엄마에게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뭐? 1시간을? 그럼 내가 일찍 퇴근해야 한단 말이야? 형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아주버님 말로는 형님이 이제 회사 안 나오고 집에서 애를 봐도 된다고 했는데 형님은 집에 있기가 싫으셨던 건지 회사를 계속 나가신다 했고 며칠 보다 보니 늘 쇼핑백들을 몰래 들고 오는 게 회사 나가는 핑계로 주변에서 쇼핑하고 차 마시고 놀다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휴, 그래. 동서 사정이 그렇다는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알겠어. 또 그만두면 안 되잖아. 거기다 이 말투. 마치 자신이 큰 성심 쓰듯 집에 일찍 들어온다는데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분명 본인 친구들 만나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다 들어오는 게 분명했는데 괜히 일 핑계로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속마음을 그대로 티낼 순 없어서 고맙다고 하고는 그때부턴 1시간씩 일찍 퇴근해 애는 집에 두고 저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왜 이리 사람 인생이 짧고 허망한 건지. 엄마의 회복을 바라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잠깐 창문을 열어달라 하시더니 꽃을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꽃을? 엄마 꽃 별로 안 좋아하잖아. 생일날 내가 사다 줘도 싫어하던 사람이? 모르겠네. 꽃이 이쁘네, 참. 나도 다음 생엔 꽃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며칠 내내 꽃을 하염없이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땐 그저 저는 엄마가 바깥에 나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마지막을 예감하고 그러신 건 줄도 모르고요. 그 후 엄마는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하늘로 가시게 되었고, 저는 사랑하던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되었죠.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실감,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싶었어요. 늘 내 곁에 있을 줄만 알았는데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별은 왜 이리 짧고 순식간이어야만 하는 건지 엄마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생각이 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괜찮아? 걱정 많이 했잖아. 네, 형님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나저나 애들은 잘 있어요? 잘 있지, 우리 애들은. 동서 없는 동안 다른 분한테 맡겼지 뭐. 아휴, 근데 이분이 일을 너무 못하셔서 우리 애들 입맛에도 안 맞는 거 해주고 내가 몇 번을 말해도 계속 그러시니까 그냥 잘라버렸어. 아, 그랬군요. 처음엔 저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에 안부 전화인 것 같았지만 말하는 걸 계속 들어보니 전화의 목적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도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고 하니 그럼 형님 제가 다시 애들 돌보고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당연히 뛸 듯이 기뻐했고 저는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던지라 저는 이 일로 형님네와 영원히 인연을 끊게 되었고요. 그날은 형님의 생일날이었어요. 왜 생일날에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건지. 형님은 자기가 태어난 그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생일 일주일 전부터는 자기는 호화스러운 호텔 레스토랑에 스파에 이런 것들을 모두 누려야 한다며 노래를 불러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은 저를 또 호출하더라고요. 동서, 내 생일날 사실 해외로 여행을 가려 했는데 그 회사 일정이랑 겹치고 안 맞고 해서 그냥 이번엔 조촐하게 보내기로 했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동서가 준비해주는 게 어때? 제가요? 근데 저번처럼 막 목록 내밀고 그런 짓 안 할게. 내가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배달 음식도 섞어서 간단히 잡채랑 불고기 정도만 만들어 먹자. 내 생일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데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거기다 배달 음식을 섞어도 된다 하니 형님이 많이 변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이 한 말 그대로 미역국과 불고기, 잡채 딱 이 정도만 제가 준비했고 나머지는 형님 좋아하시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만 준비해도 상이 꽤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이 돌아오신 후 약속하던 시간에 맞춰 폭죽을 터뜨리는 이벤트도 하고 분위기 좋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얼굴이 상을 보더니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접시에 담아놓긴 했지만 모양새를 보곤 아신 거죠. 동서 이거 배달 음식이지? 동서 정말 시켰구나. 아니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네? 저는 형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길래. 아유 왜 그래. 재수씨가 이렇게 신경 써준 게 어디야. 얼른 앉아.
아주버님의 말에 형님은 일단 앉긴 했지만 표정이 계속 풀리지 않았죠. 그때 되니 저도 기분이 언짢아졌고 남편은 저희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이 재수씨 잡채했네요. 우리 재수씨 잡채 진짜 맛있게 잘하는데 여보 한번 먹어봐. 하며 잡채 하나를 집어 형님 밥숟가락에 얹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곧 분위기가 풀리겠지 싶어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악할 일이 일어나더군요. 형님이 잡채를 한 입 넣더니 입에 있던 잡채를 도로 퇴 뱉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사람 먹으라고 한 거 맞아? 왜 이렇게 짜? 여보 나 물 좀 줘. 아유 정말 더럽게 짜네. 못 먹겠어. 잡채는 짤 리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일상에 배달 음식 시켜 짜증났다는 걸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아 푸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의도가 파악이 되자 저도 열이 받아 도저히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곤 잠시 열을 식히기 위해 부엌으로 갔어요. 근데 그 뒤를 형님이 쪼르르 따라와선 옆에 아까 쓰고 남은 대파를 들더니 제 머리를 툭툭 치더군요. 동서 돈 받기 싫어? 살만한가 봐. 지금 서방님 일자리 못 구하시고 생활 힘들지 않아? 뭐라고요, 형님? 아니, 어떻게 저딴 식으로 음식을 차려놓을 수가 있겠어. 내가 동서한테 주는 월급 40만 원. 그거 적은 돈 아니야. 동서가 어디 가서도 지금 그 돈 못 번다고. 근데 적선하듯 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디 저딴 배달 음식을 올려?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에 얹어 저한테 주제도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란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했죠. 당신이 주는 그 월급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고 내가 그보단 훨씬 일한 것 같으니 더 이상 나도 미련 남을 거 없다고요. 관두겠다고요. 그러면서 앞치마 벗고 남편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형님은 그러고 나간 제가 괘씸했는지 빈정거리는 문자들을 보내오곤 했지만 싸그리 무시하고 제 살 길을 찾아 나갔어요. 참 신기했던 것이 그날부로 열심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블로그 작성 아르바이트나 이런 소소한 것들이었는데 형님 네에서 일하던 것보다야 훨씬 돈이 되었고 그때 저는 제가 한 길밖에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즉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후회도 되었어요. 그래도 그리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제 노력을 엄마가 알아봐 주신 건지 어느 날 너무나 행운 같은 일이 발밑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엄마의 오랜 친구분께서 동생을 통해 제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오게 되신 건데요. 저 역시 그분이 엄마와 각별한 우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병원에서 몇 번 뵌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나누어 본 적은 처음이었죠. 내가 우리 영숙이 그리 가고 난 다음에 적적함에 허망함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가 자네 소식을 들었어. 생전 영숙이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자식들 한번 봐달라는 유언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널 찾아왔다. 혹시 생활에 필요한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말해. 엄마의 친구분은 어릴 적부터 저를 지켜보셨는데 똘똘한 제가 일이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게 마음 아프시다며 언제든 뭘 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연락처까지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 제 가게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친구분은 영숙이 대신 해주는 거야. 엄마가 주는 돈이라 생각하고 받아 하시며 흔쾌히 내어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감사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일에 정진해 꼭 가게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죠. 남편 역시 정신이 들었는지 아이 봐주시는 분을 따로 쓰더라도 잘해보자며 발벗고 가게 일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차린 건 도시락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었는데요. 근처에 학교도 있고 학원들도 많아 아이들 손님도 많았고 빨리 밥을 때우고 가셔야 하는 직장인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렇게 배달 주문부터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며 가게를 이끌어간 지 5년째, 이제는 안정되었다고 볼 만큼 주문량이 많아졌고 2호점을 낼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번 돈 중 일부를 엄마 친구분께 이자까지 쳐 갚아드리려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근데 딸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 했더니 글쎄 친구분께선 끝까지 절대 받지 않으시며 이 돈으로 오히려 자식 좋은 거 사입히고 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럼 제가 자주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라고 하며 딸 노릇을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감사한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참 이런 기이한 일도 일어나나 싶은데요. 저기 동서, 괜찮으면 내가 가게를 찾아가도 될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간 몇 년간 보지도 연락도 안 왔던 형님이 갑자기 가게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와선 비굴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동서,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아유, 정말 오랜만이네. 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설마 돈 빌려달라고 오신 건 아니죠? 어?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도 아주버님 통해 들었어요. 사업 어려워지셔서 힘들다고요. 근데 형님이 절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형님은 제 말에 당황해하며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셨다는 소식을 1년 전부터 들었으니 찾아온 목적이야 돈이겠죠. 근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파로 제 머리까지 치며 주제도 은혜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제게 돈을 빌리려 한다는 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마침 옆에 대파 하나가 있길래 대파로 형님의 머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조금 그렇네요.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아니,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대파로 이렇게 제 머리까지 치셔놓고 뻔뻔하게 여길 올 생각을 하세요? 그게 동서, 아니 그땐 내가... 무슨 변명하시려고요? 저 그 변명 듣기 싫은데요?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제 변명 듣기 싫다고. 지난 일은 우리 다 잊고 잘 지내자. 가족이잖아. 우리 애들 생각 안 나? 애들이요? 안 부끄러우세요, 형님? 형님은 제 애가 있는 와중에도 머리 쳐넣으시고 애들 핑계로 동정심 구걸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꺼지세요, 형님. 그렇게 형님은 대파를 치우지도 못하고 울먹거리더니 꺼지라는 한마디에 쏜살같이 가게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사나 싶어 순간 안쓰러움이 들 뻔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으신가요? 화가 나면 본색이 드러나 당연하다는 듯 하대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상사든 가족이든 분명 그런 관계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피하시길 부탁드려요. 가족이면 더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런 사슬은 애초에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이후 너무나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마무리할게요.